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발제와 진행을 맡은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로 벌써 1월 3일, 이제 2023년 된 지 3일 차인데요. 2023년에는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저희 솔루션 2045도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 바쁘신 저녁 시간에도 이제 지역에서도 오시고 또 서울에서 일 끝나고 급하게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이야기 한번 함께 나눠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제 와주신 만큼 아주 알차고 뜻깊은 시간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솔루션 2045의 의미는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이 되는 해에 차별과 격차가 그걸로 생각하셨었던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네, 그때는 지금보다 더욱 차별과 격차가 줄어들고 또 더욱 평등하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한 세대 전체가 연결되어서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과 또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가고자 시작하는 그런 포럼이고요. 저희 솔루션 2045는 답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이 포럼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포럼으로 자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권 들어와서 그동안 청년 정치나 팬덤 정치,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이런 주제로 강연은 몇 번 했었는데요. 정치권 들어온 지 거의 1년 만에 본업이었던 강연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사회와 범죄입니다. 네, 목차 좀 설명드릴게요.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이바지했던 지난 2년 6개월의 시간 그리고 이 광범위한 디지털 사회라는 이야기를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디지털 사회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제가 불꽃 활동을 하면서 보고 겪었던 범죄 유형과 사례, 또 현장, 그리고 많은 분께서 기존에 질문을 남겨주셨던 피해 지원 현황, 또 그러면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어떤 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재연 끝으로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토론 주제에 대한 문자들은 다 받으셨죠? 네, 많은 분께서 답변을 남겨주셨는데 그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사회 하면 어떤 말들이 떠오르세요? 인터넷 시대. 또요? 인공지능. 네, 그렇죠.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로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가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또 저번 타국 땅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아주 쉽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죠.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넘어서 사람과 기기 간의 이제 연결도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예컨대 추운 겨울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난방을 미리 켜놓는다거나 이제 차 타면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시동을 걸어놓는다거나 하는 일들도 초연결 시대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죠. 또 온라인 공간의 일상화, 온라인 강의, 온라인 쇼핑, 온라인 회의 저기 이제 줌으로도 접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공간이 일상이 된 건 사실 말할 것도 없죠. 한창 심할 때 저는 그 줌 파티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줌 파티 해보셨어요? 이제 맥주 하나씩 들고 이제 카메라에 대고 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파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나아져서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파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더 개인화된 세상. 저는 어제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픈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삼각 지역에서 경찰과 이제 전장현 시위대 분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국민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11시간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가져와서 이제 페이스북에 뭐 크크크크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보는 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디지털이 발달되면서 장애인분들과 같이 그동안 접촉이 적던 집단과 소통이 늘어나거나 상대에 대한 배려,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소수자를 배제하고 또 편을 가르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주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화된 세상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관계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그 관계에서 추구하는 나의 소망과 바람을 이룰 수도 있죠. 또 2023년이 된 지금은 특히나 이 가상화폐나 NFT,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실제로 우리가 현금이나 카드처럼 만져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들이 실물 자산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용어로 다가오지 않죠. 그만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기술과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윤리와 규범에 어긋나게 사용되지는 않는지, 또 기술 발달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타인과 자연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기술 발달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기술 발달이라는 핑계로 혹은 기술을 위해 범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루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듯이 기술의 발달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신없이 직진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온갖 범죄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유형비 사례를 쓰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막 썼어요. 이거 말고 또 생각나는 범죄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저는 이 기술이 발달을 하는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를 제재할 충분한 법도 없고 또 이것이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 라고 합의할 만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조차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건 한 번씩은 들어보시거나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상으로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불꽃 활동하면서 또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위주로 유형과 사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너무 익숙한 범죄죠. 불법 촬영. 여러분, 이 불법 촬영이 처음 보도가 된 게 1997년입니다. 1997년이면 몇 년 전이죠? 25년 전. 네. 보시는 대로 이제 1997년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화장실에서 이제 3mm의 카메라를 화장실 천장에 설치해서 불법 촬영을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 국가잖아요. 이때는 이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 이제 1998년에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신설되면서 처벌 조항이 생겼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불법 촬영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좀 대표적인 사건들만 적어왔어요. 워터파크 탈의실 불법 촬영, 이제 뭐 전국 30개 모텔 실시간으로 이제 나갔던 피해자가 막 약 1,600명이나 되는 불법 촬영 2019년에 있었고요. 2020년에 KBS 연구동에서 이제 또 남성 개그맨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었고, 21년에는 하다하다 카메라를 발가락에 끼워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그런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얼마 전에는 여성 청소년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만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을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샤워실에서 트레이너가
또 여성 가발 쓰고 화장실 그리고 이제 탈의실에 간 남성, 그리고 아파트 월패드 해킹에서 집 내부를 촬영한 보안 전문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여성 청소년과 경찰,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불법 촬영, 몰카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치시면 하루가 멀다고 기사가 쏟아지거든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불법 촬영이 수십 년째 횡행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경범죄로 분류돼서 집행유예를 받고 2심석 감형이 돼서 피해자가 37명인데 징역 1년 10개월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데 이제 보도는 됐어요. 근데 보도는 됐던 사건인데 이 외에도 지난해 보도가 됐었던 것 중에 정말 끔찍한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가해자는 2012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8년간 어플을 통해서 만난 15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이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을 합니다. 근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가해자를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자 가해자는 20년 11월에 그동안 자신이 찍었던 영상들을 클라우드에 싹 풀어버리고 본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했으니까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가해자가 유포한 영상은 정말 온갖 곳을 통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말 나쁜 건 이 가해자가 영상의 피해자들의 실명, 직장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한 탓에 2차 피해가 엄청 컸다는 건데요. 가해자는 죽고 끝났지만 수백 명의 피해자의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사고 팔리며 공유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불법 촬영의 정말 끔찍한 점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받는데 피해자들은 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이제 모르는 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며 산다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능욕 및 합성 범죄인데요. 지난 8월에 박지연 능욕방이 텔레그램에 생겼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이었어요. 슬프게도 이 능욕이라는 이름 하에 성희롱을 하고 또 이제 합성 범죄를 저지르는 일인데요. 제가 이 방에 들어갔을 때 참가자가 70명이었던 방이 나올 때 이제 317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합성 등의 범죄를 벌이는 방은 텔레그램에 수도 없이 많고요. 트위터를 통해서도 지인이나 연인을 향한 비슷한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 댓글과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인신공격, 비방, 명예훼손, 언어폭력은 걷잡을 수 없이 많죠. 지난 10월 29일 우리는 정말 아픈 참사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태원 길거리에서 158명이 희생되었죠. 그런데 그 참사에 대해 지금까지도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온갖 2차 가해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정치인들이 말한 내용인데 이것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유족분들에게 2차 가해가 됐고 또 이 내용은 제가 커뮤니티 한 5분 돌아다녔나? 그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글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들 그리고 디지털 범죄들, 이제 큰 범죄에서 디지털 범죄들의 현장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10개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그냥 모든 온라인 세상이 범죄의 현장,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성착취를 비롯한 마약 거래도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핸드폰으로 마약 거래를 10분 안에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마약 거래는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그렇고요. 구글, 다크웹, 온라인 게임, 유튜브, 포털 모두 범죄 장소가 쓰이고 있는데 특히 클라우드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1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고 보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가해자 역시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을 했는데요. 숨지기 전에 클라우드에 최소 1TB가 넘는 피해자들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드라이브의 링크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링크를 발견한 수천 명의 가담자들은 그 영상을 텔레그램, 다크웹, 불법 상인 사이트, 온갖 온라인 세상에 이제 넘겼죠. 근데 여기 클라우드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 3분 정도. 3분 정도 빼고는 클라우드를 다 쓰시고 계세요. 너무 편하거든요. 클라우드가 이제 가상의 저장 공간을 통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공유하고 우리가 뭐 하나 이제 업로드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클라우드는 이거를 공유받기 위해서 그냥 링크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이것처럼 편리한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이 디지털 범죄의 가해자들도 이런 이점을 잘 알고 범죄에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클라우드는 흰 구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먹구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가해자들이 플랫폼들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도 참 뛰어납니다. 보다 접근성이 낮은 트위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나 뭐 지금 뭐 팔고 있다, 나 뭐 가지고 있다 등의 홍보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유인해서 영상을 사고 팔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얻은 사진들, 거기서 내가 산 혹은 판 아니면 거래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 너가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 이거 2개 공유하자, 이제 서로 바꾸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피해 영상이 한번 온라인 세상에 업로드 되는 순간 온갖 플랫폼을 떠돌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정말 지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어요. 이 음지에서 벌어지던 이 추악한 디지털 범죄들이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이후부터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해지고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제출해 주신 설문지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 지원 현황을 궁금해 하시는구나를 봤는데요. 네, 그렇다는 건 피해자분들의 일상 회복을 간절히 염원한다는 그런 바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과연 나도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디지털 범죄가 이 난리인 세상에서 나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앞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사, 삭제, 심리, 법률, 경제적 주거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삭제 지원입니다. 아무리 지워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만 같은 불안함.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밤에 이제 뭐 잠도 못 자고 온라인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영상물을 찾아 헤매죠. 삭제를 하기 위해서. 유료로 돈을 받는 사이트도 있어서 그런 사이트에는 내 사비를 내면서 영상물을 찾고 삭제를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삭제를 요청하는 곳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요구하기도 해요. 네가 정말 피해자면 네 민증 까봐 라는 경우로 이제 민증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연락이 왔을 때 그러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분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이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또 얼굴도 바꾸고 이전에 살던 내 인생을 아예 지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분명히 고민해볼 지점이죠. 피해자가 일상을 찾는 게 당연한 거고 가해자가 감옥을 가고 정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오히려 가해자는 이 범죄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떳떳하게 아주 폼나게 살고 있고 뭐 끼케야 몇 년 살다 나오는 거고,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와 이제 상처에 갇혀서 기존의 자신의 모습까지 잃어버려야 되는 경우가 지금의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우리가 할 토론의 주제도 이 내용과 조금 연관된 내용일 텐데요.
피해자 지원은 어디까지 되어야 할지 강연 이후에 좀 토론을 이어가 보면 좋겠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조금이라도 이 범죄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2년 전에 법무부에서는 이제 서지영 검사님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 했었고요. 총 11차의 권고안을 냈었습니다. 워낙 이제 많은 내용이라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권고안이잖아요. 이 법안의 경우 1차 권고안인 법무부 통합지원 실시 외에 전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자세한 내용들은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라는 자료 PDF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2가지만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방안.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 이 재판 절차에서 겪는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법안도 몇 번 이제 발의가 되었었는데 폐기되었거나 이제 소관이 계류되어 있고 22년 3월 31일에도 나왔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고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는 피해 영상물이 법정 방청석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 사본을 그대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재판할 때는 피해자 측에서 피해 영상물을 법정이 아닌 판사 집무실에서 재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문제는 무수히 많죠.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예컨대 이제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도 모를 수 있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지인 능력 같은 경우도 그렇죠. 또 피고인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 피해 회복 내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증거를 나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피해자니까. 근데 현행법상 재판 진행 중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피해자의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피해자는 이 소송 기록 열람 등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기서 되게 화가 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피고인, 그러니까 가해자와 변호인은 소송 기록을 열 수 있어요. 청구권의 권리로 인정이 됩니다. 피해자와 그 변호사는 재판장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이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인정해서 허가하는 경우에만 소송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재판 절차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증인신문 절차 및 증거조사 방식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고 또 피해자의 소송 기록 접근도 보장해야만 하겠죠. 네, 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영상물이 압수된 이후에도 추가 영상물의 존재 또는 재유포의 불안, 두려움, 신원 노출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사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사회활동에 제한되어서 경제활동을 중지하기도 하고 또 이사 등으로 생활터전을 완전히 잃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요. 제 집 주소가 털리는 바람에 이사를 왔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때문에 이사를 온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2021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수 없어 지원이 어렵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이 피해 확정이 어렵다 라고 이제 말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신속하고 또 확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다른 재산 범죄의 경우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데요. 네,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범죄 피해 재산으로 분류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즉 피해자에게 이제 돌려주는 그 대상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 것인데, 근데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금은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과 피해, 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환수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권고안도 낸 바 있습니다. 오늘 강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문제의식을 공유를 했으니 그럼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좀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 디지털 이제 법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 언제 개정이 된 줄 아시나요? 헌법 조문이 1987년 이제 8차에 걸쳐서 이제 개정이 됐고 1987년에 이제 개정이 되었다고 조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헌법이 개정된 지가 벌써 35년이 된 거예요. 그 옛날에 만들어진 법인지라 온라인 세상에서의 그런 헌법 내용은 사실 당연하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근데 우리가 지금 헌법을 만든다면 온라인에서 지켜야 할 헌법 내용도 당연히 만들지 않을까요? 최근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이제 속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기본권을 그동안의 판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22년 4월,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유럽연합 EU에서는 DSA라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이제 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대한 유럽 헌법이라고도 이제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DSA를 애초 제정하게 된 이유가 유해, 불법 콘텐츠 퇴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들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이제 특히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마구 올라오는 그런 성착취물이나 동영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 내지 이제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DSA에 대해서 이제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가 한 말이 이제 저는 너무 공감이 갔는데, 항상 오프라인에서 불법이 되는 것이 온라인에서 불법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EU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미국도 굉장히 눈치를 봤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전 미 국무장관, 상원의원, 그리고 전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등 이런 저명한 인사분들은 DSA가 통과된 직후에 유럽이 DSA를 제정한 것처럼 미국도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늦기 전에 설명할 의무 주어지지 않은 허위 정보, 이 극단주의를 차단하고 세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이제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인데 좀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다음으로 이제 기술 개발입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도 이 기술 개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재유포 차단하고 이제 삭제를 지원 중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좀 많이 부족하죠. 이 피해 영상물을 감시하고 정말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가 작년이 되어버렸는데 11월 31일에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간담회를 다녀왔다가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듣고 좀 찾아봤어요.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이제 기술 개발 중인 게 AI 기술로 성범죄 피해 영상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찾아내고 또 삭제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 또 US 사이트 간 확산도 방지해 나가는 방식을 기술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피해자의 영상 속 얼굴만 매칭했다면 이 기술은 움직임 패턴, 오디오 주파수, 대화 내용까지 복합적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의 값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영상 값을 이제 해놓고 이거를 삭제한다 하면은 가해자들이 정말 나쁜 게 이 영상을 조금씩 편집해요. 뭐 이제 뭐 조도를 바꾼다거나 파일명을 바꾼다거나. 근데 이런 부분까지 다 삭제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기술을 올해 이제 상반기에 운용할 예정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많이 기대 중인데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포럼에 이제 함께 해주시면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 공조 수사입니다. 국제 공조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이 32개 국가의 수사기관이 공조한 끝에 잡은 게 손정호였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L 사건의 가해자도 호주 경찰과 이제 공조를 통해서 가해자를 끝내 검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벌이면서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야기한 범죄자도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는 기사가 12월에 나왔더라고요. 이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는 이처럼 국경을 뛰어넘고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부다페스트 협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책 선물해 드릴게요. 네, 사실 잘 아실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다페스트 협약은 2001년 유럽 평의회에서 이제 채택이 돼서 2004년 7월에 발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이제 67개국이 가입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사이버 범죄 처벌 대상 정의, 협약 가입 국간 이제 국제 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하면 현재 경찰이 해외 기업에게 범죄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 영상물이 유포 또는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 너 보존해, 그거 증거로 보존해 라고 이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는 큰 장점이 있죠. 이거를 얼른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소리를 냈었는데 다행히 작년 10월 11일에 정부가 가입 의향서를 냈다고 합니다. 아직 가입이 된 건 아니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가입한다고 다는 아닙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건 연대가 아직까지 좀 빛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제 공조 수사 어떻게 할지 앞으로도 같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고요. 이 앞선 세 가지 주제를 들으시면서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우리가 지금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기술자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식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사에 가셔서 학교에 가셔서 아니면 이제 집에 가셔서 더 많은 분께 함께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함께 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포럼에 와보자. 포럼에서 같이 논의해보자. 라고 이제 데려오신다면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식이 되고 또 우리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온갖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곤 하죠. 저도 정말 많이 당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퀴즈. 제가 당한 가짜 뉴스를 알고 계시는 분? 책 주나요? 네, 책 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빨리 얘기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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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연이 의존해달라고 했다고. 아우, 네. 책 드릴게요. 네, 옆에 계신 분. 바로 같은 거 하려고 했어요. 아, 이래서 네. 네, 또. 혁신위원장 하고 싶다. 아, 혁신위원장 하고 싶다. 그것도 그렇죠. 두 분께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해가지고 또 박지연 뒤에 이광재 의원이 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원주 사람이고 고향이 원주고 이광재 의원이 이제 원주여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저는 사이버레카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버레카 분들이 돈을 많이 벌죠. 저한테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러면? 결국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이 정말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온갖 허위,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퍼다 나르는 거죠. 근데 영상 매체다 보니까 또 그럴듯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믿으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어제 막 찾아보다가 되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기사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여기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인스타그램이나?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내리다가 친구 소식들 말고 뭐뭐한 가수가 뭐뭐하면 벌어지는 일, 뭐뭐한 배우가 뭐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런 제목 게시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들 끄덕이시는데 이 자극적인 썸네일 제목에 낚여서 클릭해보면 여지없이 뜨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이거를 딱 자극적인 메시지에 이끌려서 클릭해보면 나오는 메시지. 맞아요. 쿠팡. 쿠팡 방문하고 계속 보기가 뜹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방문하세요? 클릭하고 그냥 바로 뒤로 넘겨서 보여주세요. 쿠팡 방문하고 왔다가 그럼 이제 그 글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하면은 쿠팡 방문했다가 이제 이 정도로 궁금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뒤로 나가버리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아이브에서 제일 예쁜 건 장원영이 아니다. 혹은 뉴진스가 아이브보다 매력적인 이유라는 제목을 지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이거를 SNS에 떠도는 파편적인 정보를 이제 취합해서 새로운 가치의 정보값을 창출해낸 미디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디어를 수용하는 일엔 언제나 걸러내고 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때로는 수긍하고 때로는 맞서서 이제 대적해야 할 순간이 있죠. 그 모든 것은 매 순간, 모든 장면, 모든 글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매체에만, 어떤 기자에게만, 어떤 소재와 뉴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판단하고 익히고 확인하는 개인의 주체적 역량, 그것을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일이란 뭐 뉴진스와 아이브 중에 누가 더 예쁜지를 궁금히 여기게 하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일을 두고 누구는 궁금해할 정보일 수도 있잖아 라고 이제 사유를 멈추는 게 아니라 외모를 절대 기준으로 여성 아이돌을 대상화하는 일임을 인식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이 정말 합리적인 의심인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지 다소 불편한 사실도 진실로서 이해할 수 있는지 이 같은 음모론이 발생하고 있는 연유와 맥락은 무엇인지까지 이 모든 맥락과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제 기사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만큼 좋은 예시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시간에 쫓기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 시간에 쫓기는 시대에 사실 우리가 많은 뉴스를 찾아보고 사고하고 하면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르니 홉스의 말처럼 미디어가 편제되어 있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는 현재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참여를 위한 필수의 생활 능력이다 라고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뉴스나 어떤 소식을 접했을 때 이제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주제를 보는 관점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